안녕하세요,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월요일 멸콩 라이브는 고성국 박사님 특별 초대 손님으로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먼저 막 여러 가지 정치 현안 다루기 전에 예. 제가 지난주 한 주를 겪으면서 네. 우리 시청자들과 이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 또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네, 네. 저희 멸콩TV 구독자나 시청자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이분들이 단순히 유튜브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생기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이제는 우리도 행동해야겠다. 네. 적극적으로 막 나서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기적적으로 장동혁 대표를 선출한 긍정적인 효과라고 봐야겠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 교훈 중에 하나가 네. 작은 승리라도 이기는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뭐 궁극적인 최종적인 승리에 비해서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뭐 큰 전쟁터에서 작은 전투 하나라도 네. 우리가 이겨 보면 그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이겨본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지난번 전대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힘으로 장동혁을 대표로 만들었다라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게 뭐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계속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것만 같은 국민의 힘도 우리가 다 모여서 힘을 쓰니까 이게 되네.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조금은 더 희망을 갖게 되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더 책임성 있게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은 종편이나 네. 조중동 같은 기성 언론들이 이 보수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의 영향력을 되게 폄하하고 비하하고 너네 그거 별거 아니다라고 하려고 오랜 시간 작업을 해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저것들은 왜 다 유튜브를 하는지 그러니까 몰라? 지들은 다 유튜브 하면서. 네. 근데 그나마 대부분 다 망하고 있죠. 그 언론사들이 예. 하는 유튜브라는 게 몇 개 말고는. 근데 이번에 정말 많은 언론이 마지못해서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 보수 유튜브의 힘이었고, 또 장동혁 대표가 당선 소감이나 여러 인터뷰에서 내가 보수 유튜브라는 뉴미디어 환경 때문에 당선될 수 있었다라고 또 당당하게 그 공을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보시고 댓글 열심히 다는 분들이 한때는 우리가 이래봤자 무슨 소용이냐라는 허탈감에 빠지기도 했지만 네. 우리가 힘을 모으고 열심히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고 댓글 다니까 되네. 네, 네. 그럼 보수 정당 제1야당 대표도 우리가 뽑을 수 있네라고 느낀 게, 저는 앞으로의 지방선거나 총선 대선에서 이분들의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진짜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혜찬 최고 말씀하신 데서 딱 반발짝만 더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네. 그럼 우리가 입당해서 책임다운 자격을 갖고 지방선거 경선에도 주인으로서 행세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당을 우리가 먹어버리자. 그럼요. 네. 뭐 당의 주인이 당원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정치판이니까 뭐 일주일표가 아니라 1인 1표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라도 당원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쪽이 경선도 이기고 전대도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선거 앞두고서 저것들이 저 하다못해 저 한동훈이 그 똘마니들도 지난 대선 때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저것들 당원 모집 운동 했잖아요. 아직도 막 천막 차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 대선 때 김문수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한동훈이 지지자들 한 명이라도 더 입당시켜서 당권 어떻게 잡아보겠다. 그 짓 하다가 아예 출마도 못했지만은. 네. 근데 어쨌든 그게 정치의 또 다른 현실입니다. 한 명이라도 많은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자유파 시민들이 바깥에서 주로 응원하고 여론을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 장동혁을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다들 입당해서 직접 책임당원으로 석 달간 매달 1,000원씩은 당비를 낸 것이 입증이 돼야만이 책임당원으로서의 투표권을 주니까. 네. 예,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냥 신경을 좀 잘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다들 책임당원으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면 뭐 사실 지방선거 공천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제가 책임당원 가입해야 된다 해도 국민의힘에 희망이 없다 하면서 좀 시니컬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랬습니다. 근데 예. 이제는
야, 내가 한 달에 1,000원 내는 재미 쏠쏠하다. 어. 그 덕에 내 손으로 장동혁도 뽑고 김민수도 뽑았더니 최고위원 메시지부터 달라지잖아요. 네,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입당을 해서 제가 이 비교해 보니까요. 민주당은요. 이번에 정청래 뽑았잖아요. 네. 그때 투표에 참여한 당원 숫자가 한 50만이 넘는데요. 우리는 이번에 한 35만 명 정도가 참여했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그 모자란 20만 명을 우리 고성국 TV 보고 멸콩 TV 보는 사람들이 채워 넣는다면 이제 저 사실은 좌파나 다를 게 전혀 없는 그렇죠. 대통령을 탄핵으로 밀어 넘기고 이재명한테 정권 헌납한 저 친한계 떨거지들이 내가 당권 잡겠다 뭐 하겠다 기어 나올 생각도 못하는 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뭐 저희도 방송하면서 여러분의 열기를 느끼니까 더 으쌰으쌰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생뚱맞게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당원 저 가입 운동을 하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뭔가 어떤 캠페인을 하려면 사건적 얘기라고 하는 것이 좀 있어야 되니까 네. 지금 당장 우리 장혜찬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럼 오늘부터 당원 가입하자고 막 캠페인하는 건 조금 이 동력을 모으는데 쉽지 않으니까 그런 이 당원들이 집중적으로 책임 당원으로 입당을 해서 당원 투표권을 획득하는 그거는 정치 일정을 다 좀 염두에 두고 좀 뭔가 좀 사건적 계기를 가지고 좀 집중 캠페인을 하는 방식으로 추후에 우리 장혜찬 최고위원이 안내를 해드릴 거. 네, 지방선거 전에 우리 손으로 서울시장 후보, 부산시장 후보 뽑아야죠. 그때 이제 그 한 네. 3, 4개월 전에 또 한번 예. 집중적으로 당원가입 운동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것 같고요. 조희정 님도 슈퍼챗 보내주셨지만 오늘 첫 번째 이 소식부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서울구치소 쳐들어가가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강압적인 사실은 인권 유린에 가까운 체포 현장 영상을 봤다고 했는데 네. 이게 사실 외부에 공개되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의원들이 가서 보는 것도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어디 저 무슨 아프리카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긴 한데 근데 그게 모 언론사의 실수로 몇 초가 유출이 됐어요. 예. 근데 그 유출된 영상을 보니까 저희가 틀어드리진 않을 겁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첫째 한 가지 포인트 의복을 갖춰 입고 네. 아주 점잖게 앉아 계셨어요. 음.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이게 CCTV 촬영된 게 아니라 그 캠코더 같은 거 있잖아요. 바디캠이나 핸디캠. 예. 이 카메라를 문 열기 전 음. 우리 대통령께서 앉아 계신 그 방에 문을 열기 전부터 카메라를 손으로 들고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대놓고 망신 주겠다 찍겠다 하고 들어간 거예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봐도 민주당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에 대한 저항을 가지고 뭐 난동이다 뭐다 하면서 막 온갖 가짜뉴스로 인격 모독했던 게 다 거짓말이구나 하는 게 좀 드러났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예. 보십니까? 예. 뭐 저 종북 주사파들의 망신주기는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죠. 아주 정말 천박하고 저열한 정치 공세인데 저는 좀 시각을 확 바꿔서 네. 저거 우리가 공개하자고 주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오히려 역으로. 네, 그렇습니다. 자, 네.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는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버텼다 막 이런 식으로 저것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바람에 혹시 윤석열 대통령의 좀 민망한 모습이 국민들한테 노출돼서 진짜 막 인격 살인에 가까운 그런 인격 침해와 소상권 침해를 받으면 어떡하냐. 이제 사실 이거 걱정 때문에 공개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동안 주장을 해왔는데 네. 저는 좀 시각을 달리해서 이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면 도대체 그럼 지금 뭘 원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감옥에 갇혀서까지 뭐 최소한의 자존심 챙기려고 할까? 아니면 당신의 그런 모습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 국민한테 공개된다는 건 전 세계에 공개된다는 뜻인데 그렇죠. 트럼프도 볼 수 있다는 뜻인데 네. 네. 직전 대통령인 내가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인권 말살을 당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 할까. 저는 후자일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던진 사람입니다. 뭐 생물학적 생명까지도 저는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직만 아니라.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연할 게 더 뭐가 있겠어요.
저는 자신의 온 몸을 다 던져서라도 이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그리고 반 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폐륜 집단인지를 당신의 그런 이 속옷 저항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세계에 알릴 수만 있다면 저는 대통령은 그렇게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겁먹지 말고 쫄지 말자. 대통령 본인이 그런 무슨 뭐 민망함 이런 수준을 이미 넘어서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두 차례의 강제 구인 시도가 있었고 두 번째는 특히 10명 넘는 자들이 달려들어갖고서 강제로 팔다리 붙잡고 끌어내려고 하다가 뭐 또 의자 의자에서도 채로 떨어지고. 끌어내려고 하다가 네. 의자에서 떨어지고 뭐 허리를 다치고 막 이런 상황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파편화된 그 기성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또 변호인들의 몇 가지 이 전원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다 공개하자. 도대체 2025년 이 8월에 대한민국 구치소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폭력과 테러를 자행했는가, 어떤 인권 유린과 인권 탄압 상황이 벌어졌는가, 이거를 다 공개하자. 다 공개하자. 저는 사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에서요 이거를 일반 대중들한테서 공개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네. 자기들끼리 내부 회의를 통해서 지들만 보고 공개 안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아, 저것들 참. 이게 언론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돌았냐면 네. 이게 공개되면 네.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역풍의 회초리를 맞는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구치소에 계신 분들이 이 더위에는 혼자 있을 때는 당연히 이 겉옷 정도는 벗고 있을 수밖에 없는 더위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성경책을 읽고 계셨대요. 네. 그리고 이 교도관들이 휴위에 들어오자 이후에 영상이 잠깐 아까 유출이 됐지만 의복을 정제하시고 정말 꼿꼿하게 가만히 앉아있는 영상이 오늘 몇 초가 공개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영상을 몇 초 보면서 그 좁은 공간에 대통령께서 딱 꼿꼿하게 앉아 계시는데 건장한 교도관들 막 여럿이 핸디캠을 들고 무슨 막 이렇게 쳐들어가는 장면에 너무나 가슴이 통탄하고 화가 나면서도 아 이거 민주당이 공개 못하고 공개 안 하겠다고 한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갇혀 있는 입장에서는 뭐 다르게 할 방법이 없어요. 네. 뭐 문을 안에서 잠그겠어요? 그럴 수단도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문은 바깥에서 열고 네. 바깥에서 따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교도관들이 강제로 문을 따고 강제로 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정자세로 앉아서 거부하는 수밖에 없지. 그러다가 힘이 붙여서 끌려 나가면 끌려 나가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공개되면 어마어마한 지탄과 손가락질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하게 되고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이 위신과 그 전직 국가원수로서의 채통을 지키고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저 수단 방법 안 가리는 민주당이 야 이거는 국민한테 공개했다고 우리가 더 욕먹겠다 하고 안 하겠다고 덮은 거잖아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백보양보해서 설사 저것들이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무슨 대단한 영상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러는데 네. 설사 그런 영상 이를테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 수의를 벗어 던지고 이게 보통 여름에 한증막 같은 감옥에서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활하지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의 없이 속옷 차림으로 있다가 끌려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칩시다. 그게 공개됐다고 칩시다.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뭐 어때서? 전직 대통령까지도 이렇게 완전히 개 돼지 취급하는 이재명 종북주사파 권력의 포악성과 폭력성을 폭로하는 영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네. 만약에 그런 영상이 공개가 된다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또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이거를 뭐 말리고 못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공개하자라고 오히려 크게 떠들고 주장해야 된다. 오죽 저것들이 잔대가리가 많은 것들입니까? 저것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공개하면 저것들한테 불리할 것 같으니까 지금 저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공개는 안 하면서 언론 플레이는 계속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맨날 언론 플레이 당할 바에야 차라리 다 공개하자 하는 게 낫지. 트럼프도 봐라. 전 세계의 자유우파 시민들도 봐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도 아셔야 된다. 그리고 당당하게 공개하자고 주장하자는 겁니다. 그 지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박사님 말씀도 있었고요. 오늘 아마 사고였던 것 같지만 언론사에서 실수로 몇 초간
우리 대통령이 영상을 유출시켰습니다. 예. 그 유출한 언론사에서는 그걸 부랴부랴 삭제했는데 이미 본방으로 본 분들이 있잖아요. 그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도 조금 아실 거고 저는 뭐 40년 방송 생활을 해서 알아요. 저런 사고는 불가능해요. 일부러 낸 거라 봐야죠. 실수로 저런 네. 영상이 유출됐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보세요. 송출이라는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고 보안이 엄격합니다. 그게 라이브가 아니거든요. 예. 사실은 1, 2초 텀이 있잖아요. 아니, 송출하기에. 그러니까 네. 이건 누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나가는 게 불가능하니까요. 이건 어떻게 실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론 생방송이라고 플레이지, 언론 플레이. 해도 생방송이라고 해도 실시간으로 제가 하나 둘 할 때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 둘 하면 한 1초 2초 있다가 저기 PD님이 있는 그 스튜디오에 네, 네. 하나 둘이 떠요. 주조정실에서. 그러니까 시차가 있어요. 시차가. 네. 그래서 만약에 말도 안 되는 방송 사고나 이런 게 있으면 그 한 5초 상간으로 위에서 화면을 돌리고 났다 꺼버린다고요. 이게 방송 시스템이에요. 생방이라 하더라도. 예. 근데 이게 우리가 보는 화면에 쫙 나왔다는 거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간보기를 한 건데 간보기를 해보니까 아니 대통령 꼿꼿하시고 흐트러짐이 없고 그리고 이 장정들이 뭐 CCTV라더니 핸디캠 들고 막 쳐들어가는 거 이게 맞아? 하니까 얘네가 부랴부랴 영상 지우고 영상 공개 안 한다 하고 그렇게 꼬리를 마는 게 아닌가 싶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추측하기로.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논란이 있을 때부터 이거 우리가 공개하자고 주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 공개해라. 내가 좀 이른바 설사 내가 좀 개인적으로 창피 당하면 어떠냐. 나라를 구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이상도 하겠다. 그런 심정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뭐가 정답일지 모르지만 많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 박사님처럼 정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뭘 못하겠느냐라는 그 심정은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 와중에 오늘 민주당은 국회에서 한복 입고 파티하더라고요. 아니 저것들 네. 색색깔의 한복 입고 무슨 중전마마 옷 같은 거 입은 여자 의원들도 아니. 있고 뭐 한복 패션쇼 이거 우원식 의장이 제안했다는데 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가 죽었다라면서 상복을 입고 갔거든요. 요 대비되는 장면 박사님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날씨가 너무 계속 더운 날이 계속돼서 다들 정신이 이상해졌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게 국회가 4년에 한 번씩 총선을 치르고 개원을 하잖아요. 네. 이제 개원하는 국회는 뭐 이벤트도 할 수 있고 퍼포먼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저 1년 전이거든요. 개원. 네, 네. 그거 그렇죠. 네, 작년에 선거하고 작년에 개헌했죠. 대통령이 그 개원식에 가지도 않았어요. 네. 하도 저것들이 이 의회 민주주의를 막 파괴하고 그러는 바람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1년이나 지나서 이제 정기국회 한다는 거예요. 저게 뭐예요, 갑자기? 그래서 야 정말 웃길 소재가 저렇게 다 떨어졌나 저것들이 뭔 별 것 같고 다 웃기네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국민의힘의 대응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저런 식으로 저 좌파 것들이 정말 황당한 이벤트나 퍼포먼스를 하겠다 그러면 네. 이게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해왔어요. 질질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은. 끌려갔어. 그중에 네. 한두 명은 또 한복 입고 나가고 막 이러기도 했을 거예요. 눈치 없이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국민의힘 그 의원들 전원이 상복 차림으로 갔잖아요. 여기 근조 리본 달고. 네. 자, 저 장면을 보면 누가 진짜 국회의원이고 누가 진짜 나라를 걱정하는 당인지가 딱 단면으로 보이는 것 아닙니까? 한 방에 이미지가 비교가 저건 되는 그야말로 좌파들의 자충수입니다. 저는 한복 입을 수 있죠. 한복이 좋은 우리 이 전통 문화이고 그런데 이게 지령을 내려서 180명, 190명이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고 사진 보니까 강선우가 파란색 화려한 한복 입고 박선원 그 국정원 출신의 한복 막 옷고름 만져주고 그러더라고요. 막 그런 장면들이 요즘 서민 경기 안 좋고 오늘 보면 또 코스피 주가 박살 났거든요. 우리가 미국에 지금 840조를 갖다 줘야 되잖아요. 결국 숙청 이 한마디에 이재명이 이번에 200조 더 얹어주고 왔잖아요. 아무것도 못 받고 이런 힘든 와중에 서민들이 또 중산층이 자영업자가 저 한복 입고 쇼하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 아 우리는 죽어나는데 쟤네들은 살판 났구나. 정권 잡았다고. 뭐 서양의 선진국에서 귀족들이 가끔 자기들끼리 파티할 때는 드레스 코드가 뭐다 이렇게 정하죠. 고지하잖아요. 네, 네.
오늘의 드레스 코드는 뭐 이 단색 계열로 뭘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오늘의 드레스 코드는 한복 이런 모양이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각자 알아서 형형색색으로 입고 나오는 거야. 뭐 어떤 자는 갓 쓰고 나타나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네들끼리 그거 보고 낄낄거리고 웃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딱 그 장면이거든. 막 반면에 셀카 찍고 난리 났어요. 쟤는.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의 그 얼굴 표정은 정말 비장하잖아요. 네. 저 시시덕거리면서 저 이 국회 본회의장을 완전 무슨 저 개그장으로 만든 저 좌파들을 들여다보면서 쳐다보면서 저것들한테 지금 국정이 완전히 그 독점당에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제정신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면 얼굴이 굳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뭐 이준석이도 뭐 양복 입고 저 한복 입고 저 쫄래쫄래 같이 어울렸대. 네. 감옥 가긴 되게 싫은 모양이네. 그 뭔가 장동혁 호가 출발하고 예. 저런 비장한 모습을 보이고 뭐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 싸우지 않는 자 배치를 떼라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는 것만 봐도 국민의힘 도대체 너네는 뭐 하냐 했던 지지층이 아직까지 우리가 뭐 점수를 주기엔 이르지만 아 그래도 옛날이랑은 달라졌다, 뭔가 좀 싸워보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은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옛날하고 확실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저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보다 지금 경제 팍팍해서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이 저 형형색색의 한복 장치 지극끼리 막 셀카 찍고 난리 났어요. 옷고름 매주고 막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딴 나라네. 자기들은 하늘 위에 사는구나 이런 박탈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저거 전부 어디서 저 한복 빌려주는 데서 빌려 입은 것 같은데? 그렇죠. 뭐 허름한 갓 쓰고 뭐 이런 걸 보면 좀 그런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또 튀어 보려고 막 또 각 같은 것도 준비했다고 하고. 자 넘어갑시다. 네. 아이고. 아유 정말 뉴스니까 다루긴 해야 되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저런 장면들을 저희가 중계해야 한다는 게. 네.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이 입법부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 장악 의도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민주당의 야욕 이야기를 꼭 짚어봐야 되는데요. 내란 특별재판부 요거 민주당이 살짝 꺼냈다가 오늘 법원행정처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랬더니 전현희가 네. 지기현 판사,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기현 판사를 딴 데 보내고 징계하면 우리 내란 특별재판부 안 할 수도 있다라면서 진짜 속내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진숙 위원장만 사퇴하면은 방통위 그냥 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기현 판사만 자천시키면 내란 재판부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논법입니다. 네, 결국 저것들은 표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표적이. 그런데 만약에 저런 식으로 직연이 하나만 좀 딴 데로 보내면 더 이상 내란 특별 재판부 같은 얘기를 안 할 거라고 해서 직연이를 딴 데로 보내는 순간 사법부는 끝장나는 그걸로 거죠. 끝나는 겁니다. 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저 직연이가 제2의 직연, 제3의 직연으로 사사건건 따라올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진숙만 파면하면은 방통위 그냥 내버려 둘게 해서 이진숙이 그만두거나 또는 뭐 하면 그러면 방통위는 건재할 거냐? 그 순간 방통위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져요. 의미 없는 기관이 되는 아무 의미 거죠. 없는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버텨내는 게 민주주의예요. 이럴 때 버텨내는 게. 그런데 저는 이 점 관련해서 특히 재판부와 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뭐냐? 좌파 공산당이 어찌어찌 해갖고서 운 좋게 권력을 틀어 잡을 때가 있잖아요. 네. 소련도 그랬고 중공도 그랬고 뭐 김일성 집단도 그런 식입니다. 잡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뭐냐면 혁명검찰소와 혁명재판소예요. 이게 좌파들이 유구하게 다른 나라에서도 다 그 짓을 해왔던 거죠. 네. 네. 권력을 잡은 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인 권력으로 이제 뭐 정부를 출범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절차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세우는 게 혁명검찰소와 혁명재판소예요. 속청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숙청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숙청을 통해서 반대 세력 다 타도하고 척결하고 정권의 기반을 안정화시켜 놓은 다음에 비로소 정부 수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혁명재판소와 같은 재판소를 지금 저것들이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란 특별재판부. 그래서 그 영장 전담 판사고 뭐고 다 저거는- 자기들이 정해서. 저거는 자유민주주의나 또는 법의 정신을 공부한 이런 그 민주주의자들의 머릿속에는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는 발상이에요. 공산주의를 조금이라도 공산주의 물을 먹었거나 그쪽에 부안해동했던 자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주장입니다. 아니 저것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혁명재판소 만들어서 다 죽이자. 이런 얘기가 공산당의 그 100년의 역사 속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거든. 그 차베스가 한 거잖아요. 네. 실제로 대법관 늘려가지고. 바로 그런 발언이 불쑥 나온 거다. 그러니까 저 좌파 것들 중에서도 이게 일종의 청기누설처럼 생각이 들어서 야, 그거 그렇게 노골적으로 할 단계는 아니야. 해서 얼른 걷어들인 겁니다. 네, 네. 예, 그렇지만 협박은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직위원이냐 또는 이진숙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직위원 판사의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 그러니까 사법부 전체의 문제다. 그다음에 이진숙 위원장은 이게 위원장이니까 본인이 버틸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진숙 개인이 버티는 게 아니라 오늘 응원 화한 릴레이 시작됐잖아요. 방통위로. 네. 예, 저는 이 힘이 사실은 응원 화환 릴레이로 윤석열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정말 그 검찰청으로 보냈던. 네. 네, 그렇잖아요. 그럼 뭐 이진숙 대통령 만들어 주는 거지 뭐 좌파 것들이 지금. 저렇게 막 핍박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하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니 김문수는 사과하라는데 버텨서 그냥 서지 않고 앉아 있었던 것만으로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 그렇죠. 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진숙이는 온 좌파들이 지금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꼿꼿이 지금 버텨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많이도 아시지만 이진숙 위원장의 최근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방송법을 민주당이 마음대로 막 통과시킬 때 국민의힘의 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사람들이 필리버스터를 했어요. 네. 방송인 출신이니까. 근데 그거 24시간이 한계거든요. 24시간 지나면 민주당이 마음대로 중단시킬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25시간을 했대요. 근데 대부분 자기가 필리버스터 하는 사람도 한 대여섯 시간 하고 쉬러 가잖아요. 그리고 동료 의원들이 하는 거 조금 듣다가 다 가잖아요. 그렇지.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 방청석에 앉아서 25시간 내내 방송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끝까지 듣고 있었대요. 그 정도의 결기,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의 어떤 이 꼿꼿함을 가진 사람, 저는 정치하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재명이가 이진숙을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 완전. 종공 기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지금 뭐 호사가들이 이진숙 위원장 가지고 뭐 대구시장 하면 되지 막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그 25시간을 누가 보나 안 보나 앉아서 꼿꼿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보고 대구시장으로 담기에는 이진숙 그릇이 더 크다. 아이 그럼요. 이게 방통위원장 자리를 놓고 마지막까지 저항해야 되지만 네. 언젠가 이재명의 칼날에 맞고 정치권으로 돌아왔을 때 대구시장 시키기에는 아깝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지금 정도예요. 이재명 재작년이에요. 개딸들이 지금 이진숙 잘못 건드렸다니까. 네, 진짜로. 네. 그래요. 예. 요거 이진숙 쇼츠 25시간 하나 우리 PD님 하나 쇼츠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편집점까지 잡고 그런데 있거든요. 이제 저 아주 단호한 모습이요. 네. 뭐 정말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네. 그 여전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진숙 위원장하고는 뭐 이렇게 좀 인연이 닿아서 꽤 오래 전부터 개인적으로 잘 아시죠? 이렇게, 네. 예, 가끔씩 만나서 차도 마시고 했는데 그 뭐라 그럴까 엄청 감성이 풍부한 사람, 되게 부드러운 분이잖아요. 엄청 풍부한 사람이에요. 네. 막 커피 한 잔에서 네. 막 시가 나오고 네. 네. 하여튼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외유내강 외유내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평소에. 네. 그런데 아무리 외유 겉으로는 부드럽고 안으로 강한 사람도 일단 전쟁과 같은 극한 양상, 그게 종군기작은 또는 자유우파 전사건, 이 상황에서는 그 안의 강함, 이 내면 속에 갖춰져 있는 이
아주 강한 그 전투력, 투쟁력, 의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산되는 거기 때문에 이진숙의 투쟁에는 인위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이진숙이야. 그러니까 저도 뭐 지나간 이야기니까 네.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소추 한번 당했잖아요. 아, 그랬죠. 근데 네. 기각돼서 돌아온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탄핵 소추돼서 본인의 직무가 정지돼 있을 때는 자기한테 공직자로서 제일 힘든 시기잖아요. 네. 그때 이제 식사 한 번을 같이 했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우리가 철혈의 여인 투사로서의 이준숙만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제일 힘든 탄핵 심판 중에서도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네. 이 여유롭고 이게 막 조급해 있고 막 날이 서 있고 예민한 게 아니라 네. 품성이 굉장히 온화하고 이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성스러워. 네, 그러니까 그 양면의 강점을 가진 이진숙을 이재명이 진짜 잘못 건드렸다. 아니 잘못 건드렸지 저것들이. 그러니까 대구시장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거 하셔야 돼요. 더 큰 자리 하시고 더 큰 정치 해야 그냥 돼요. 홍준표나 하라 그럴까? 아,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뭐 훌륭한 아니 정치인들 대구시장 많겠지만. 하겠다는 자들이 한 열댓 명이 줄 서 있다 그러던데. 아, 그거는 제가 취재를 한 게 있는데요. 예. 홍준표 시장은 서울시장 나오고 싶어 한대요. 아 서울시장. 네, 다음번 지방선거에서. 둘이서 둘 다 안 되지 않나? 오세훈이건 홍준표건. 아무튼 그거는 저의 취재인데 그쪽에 예. 좀 더 무게감을 두고 있다 하는 예. 뭐 이 여의도 정가의 썰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이 당원 가입을 많이 하시면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당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요. 네. 사실은 주말 사이에 이 장동혁 호 인선 때문에 네. 조금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용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네. 그리고 김도읍 의원을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네. 먼저 정의용 의원은요, 이 경북의 재선 의원이죠. 젊은 의원이고 국회 보좌관 출신입니다. 이 정의용 의원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나경원 의원 보좌관을 오래 했어요. 네. 그리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보좌했고요. 근데 정말 실무에 있어서는 정평이 나 있는 국민의힘에서 정의용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할 정도의 저는 제대로 된 인선이고 장동혁 대표의 뜻을 받아서 공천 잘할 사무총장이라고 봅니다. 근데 김도읍 의원 정책위 의장 임명 가지고 여러분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문자나 전화나 댓글, 당원 게시판, 당 지도부한테까지 들어갈 정도로. 일단 박사님 보시기에 이 인선의 의미, 또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뭐 저는 둘 다 잘 됐다고 봐요. 잘 됐다, 잘 된 인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포석이 있어요. 우선 그러니까 이 정의용 사무총장, 김도읍 정책위 의장 이 인사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포석입니다. 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포석인데 이 지방선거라고 해도 이게 전국 선거잖아요. 네. 지방에서만 벌어지는 선거가 아니고 지방선거라는 이름의 전국 선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판을 어떻게 짜느냐가 핵심인데요. 우리 자유파의 필승 구도는 영남권과 충청권의 연합입니다. 그렇죠. 네. 영남 충청 정치연합을 구축해서는 진 적이 없어. 뭐 그야말로 무적이야. 윤석열 대통령도 충남에 인연이 있었던 게 그렇습니다. 엄청난 강점이 됐잖아요. 그래서 영남 충청 연합은 윤석열의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당 대표 장동혁이 충청권 주자잖아요. 네, 충청의 미래 주자죠. 그리고 네. 본인 스스로 대통령에 대한 그 생각이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차세대 주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충청권의 차세대 주자와 영남권의 세력이 결합한 거거든요. 지금 보세요. 장동혁을 빼놓으면 나머지가 다 영남이야. 송원석 원내대표가 경북 김천.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수석 최고위원, 그러니까 최고위원들 중에 신동욱 의원, 문경이잖아요. 신동욱, 예, 상주 경북이에요. 문경. 네. 상주에 상주. 그 다음에 김민수, 부산이에요. 맞아요. 네. 네? 그 다음에 김재원, 경북이죠. 거기도. 경북 저 의성이잖아요. 그럼 구성이 이렇다니까 지금. 그래서 여기에 정의용이 그 칠곡, 성주 칠곡, 고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북도 남부 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도읍이 부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경북 쪽이 조금 많은데 사실은 영남권에서 늘 불안불안한 것은 PK 부산이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김도읍의 합류는 그 점에서 PK의 화력을 대폭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부울경 PK 부울경 선거에서 항상 이제 우리가를 좀 어렵게 했던 벨트가 있잖아요. 그게 낙동강 벨트. 맞아요. 네. 낙동강 강서, 벨트 북구 이쪽. 예. 네. 이게 3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한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이 낙동강 벨트의 6개 기초단체를 전부 우리가 탈환했어요. 양산, 김해, 창원, 사상, 사하, 강서 이거 다 우리가 탈환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PK가 뚫리면은 바로 여기서부터 뚫리거든요. 그런데 김도읍은 강서의 지역구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당 지도부의 낙동강 벨트의 한 가운데 있는 김도읍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PK의 선거 진영 구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지역 출신으로 그 지역을 아는 사람이 지도부에 있냐 없냐가 굉장히 다르다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수도권을 얘기해도 수도권 출신이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영남권이나 충청권 출신들로만 구성이 되면 선거 전략을 영남권, 충청권 중심으로 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래서 저는 이 김도읍의 투입은 이런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PK의 필승 전략을 위한 진영 구축의 의미가 있다. 그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김도읍이 여러분들은 뭐 이 상설특검에 찬성했다 막 이러면서 비판하시는데 공격력에 있어서는 김도읍이 탑5 중에 들어가요. 우리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 좌파 것들하고 싸움을 하는데 지금 우리 재미삼아 한번 얘기해 보죠. 탑5 좌파들과 제대로 싸우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번 누구 떠오릅니까? 뭐 일단 제일 먼저 장동혁을 꼽아야 되고 장동혁. 지금은 국회의원 중에서는 네, 국회의원 원외 말고 국회의원 중에서 뭐 신동욱 의원 뽑아야 되고 신동욱. 그리고 진짜 잘 안 떠오르긴 하네요. 이를테면은 네. 우리 탄핵 저지 투쟁에서는 나경원, 윤상현 맞아요. 나경원 있잖아요. 의원을 무조건 꼽아야죠. 네. 또 뭐 박준태 같은 사람도 있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김도읍이 이 좌파와의 전투력에 있어서는 진짜 이 다른 사람한테 지지할 정도의 전투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이 대 이재명 투쟁 전선을 구축하고 그리고 영남 충청이라는 정치연합을 구성해서 지방선거의 필승 전략을 지금 구사하는 과정에 가장 취약한 영남에서는 항상 우리의 노출된 옆구리 같이 취약한 낙동강 벨트를 김도읍한테 맡겼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점에서 이번 인사는 저는 고심에 찬 인사이지만 지방선거 필승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매우 훌륭한 진영을 잘 구축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주말 사이에 연락도 많이 받고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제가 장동혁 대표가 김도읍을 왜 정책위 의장으로 지명했는가 이렇게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김도읍 의원이요. 지난주부터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한테 항의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열받은 당원들이 행동한 거예요. 우리 매콤TV 시청자들도 있고. 근데 다른 정치인들과 다르게 제가 점수를 준 건 본인이 해명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나 탄핵 찬성 안 했다. 나 한동훈 편 아니다. 나 친한 게 아니다. 나 당원 게시판 감사 덮자는 말 내가 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명하고 우리 당원들 무서운 걸 알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점수를 줄만하다. 그러니까 당원 무서운 줄을 이제 안다. 그게 네. 김도읍이 4선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15년째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15년. 뭐 그 정도 됐죠. 13년. 네. 13년째 하고 있잖아요. 제가 초선 때부터 잘 알아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김도읍이 뭐 한동훈이 똘마니 자존심,
쪽팔렸어라도 그렇게는 못할 사람이에요. 차라리 정치 안 하면 안 했지. 이 사람 지난번 3선 도전할 때 정치 안 하겠다고 한번 그랬었죠. 불출마 선언한 적이 있어요. 네. 예? 그냥 공천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데 부산에서 제일 유력한 당선 지역인데 내가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한동훈 똘마니 노릇을 합니까? 저는 김도읍이 그리고 이 사람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자존심 하나는 강해서 거짓말은 죽어도 못합니다. 차라리 안 하고 말지. 그러니까 저는 김도읍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진짜 우리 자유파 국민이기 때문에 지 자존심 다 죽여가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치인들끼리 이런 식으로 시비가 붙으면 해명 자체를 할 필요를 못 느낄 거예요. 근데 이건 국민이니까. 당원들이 물어보는 거니까. 네, 그렇죠? 당원이니까 네. 당원들이 물어보고 의문을 제기하니까 이 사람 지 자존심 다 죽이면서 아닙니다. 저 안성훈 똘만이 아닙니다. 그 탄핵 찬성 안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도읍의 설명을 글자 그대로 저는 믿어도 된다. 받아들여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쉴드 치는 것도 아니고 쉴드 칠 이유도 없고 제가 먼저 문제 제기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 시청자들의 열받은 어떤 문자와 전화에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중진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우리 당원들이 아무리 문자 보내고 분노 표해도 우재 좀 보세요. 자기 친한 게 아닌 것처럼 애매모호한 전략으로 청년 최고 되더니 갑자기 한동훈이랑 사진 찍은 거 페이스북에 올리잖아요. 그런 인간도 지도부에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 점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뭐 문제를 확대시키자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네. 참고로 그냥 들어주세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할 때요. 네. 그때 국회에서 탄핵 심판하자, 탄핵 표결하자고 주장했던 정치인들이 친박 핵심 중에도 있었어요. 네. 그 예를 들면 조원진이 그때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 바람에 그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 현역이었거든요. 한동안 조원진이 그 박근혜 탄핵 찬성한 사람으로 몰려가지고 고생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이제 객관적인 얘기가 가능하죠. 뭐냐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표결하자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표결하는 게 낫다. 네. 100번을 계산해봐도 국회에서 탄핵 표결하면 무조건 부결이니까. 그러면 탄핵이다 아니다 맨날 공방을 해봤자 해결이 안 나니까 차라리 깔끔하게 탄핵 표결해서 부결을 딱 시키는 게 낫다. 부결시켜버리면 그걸로 끝내는 거 아니냐.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가자 그랬다니까. 이걸 표현을 탄핵 가자 그러면 탄핵 시키자고 하는 것처럼 잘못하니까 탄핵 표결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거를 친박 핵심 중에서 조원진이 가장 먼저 대통령의 뜻을 알고 받아서 탄핵 표결 가자. 그렇게 해서 부결시키자라고 주장했는데 막상 탄핵이 돼버렸잖아. 네. 그리고 나서는 탄핵 표결 가자는 사람들이 전부 탄핵표로 몰리게 된 거예요. 네. 근데 대통령이 저렇게 탄핵당해서 막 감옥에 가고 죽어 널브러져 있는 상황에서 나는 원래 그 뜻이 아니에요라고 하는 게 얼마나 쪽팔리는 변명이냐고. 네. 그러니까 그냥 욕 먹고 마른 거야 몇 년 동안. 똑같은 거예요. 지금 김도읍을 여러분들이 자꾸 비난하는 이유 중에 상설특검 찬성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 때나 윤석열 대통령 때 이런 대통령으로 있을 때 특검 받는 게 차라리 낫다. 왜냐하면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 특검 공세가 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대부분의 법률가들은 박근혜 대통령 때나 윤석열 대통령 때 뭐라 그랬냐면 현직 대통령으로 있을 때 검찰 수사든 특검 수사든 받으면 예우 다 받아가면서 좋은 시간과 장소를 대통령 입장에서 정해서 그렇게 해서 법률적으로 이게 마무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들 법률가들은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대통령 된 입장이나 대통령 주위에 있는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좌파들의 공세에 넘어가는 거야. 절대 안 돼. 이러고 버틴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탄핵당하고 감옥에 가고 정권 잃어버리면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정말 흉측한 특검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설특검은 그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특검으로 가기 전에 안전장치처럼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김도읍은 법률가로서 한 거예요. 근데 물론 네. 거기에 대해서 동의 못하는 지지자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있지만. 김도읍 의원이 앞으로 해명을 하고 당연하죠. 낮은 자세로 계속 그래서 설명하기 위한 노력은 또 이걸 해야겠죠. 지금 네. 장동혁이 김도읍을 정책위원장으로 안 했으면 김도읍이 뭐 큰 정치인도 아니니까 이런 논란이 없었겠지만 어차피 논란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대충 덮고 갈 일이 아니다. 김도읍의 입장은 그랬고 그리고 실제로 그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네, 탄핵파로 매도돼서 몇 년간 고생했던 정치인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이제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옥석을 가리자.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점에서 김도읍이 아까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이 설명했듯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이나 자유파 시민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고 해명하려고 하고 있다. 어느 정치인도 그렇게 안 한다. 내가 아는 김도읍도 자존심 하나로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당의 주인인 당원 앞에 자유파 국민들 앞에 자신의 진정성을 갖고 호소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봐라. 맹목적인 비난하기 이전에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보고 또 장동혁이 이런 큰 구도 속에서 지금 판을 짜고 있는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장해찬 최고위원 정치판 경험이 있으시니까 우리 눈에는 가끔 이건 아니지 싶을 때가 보이잖아요. 있죠. 네. 그런데 저는 당분간 장동혁 대표나 당 지도부에 10번 얘기하고 싶으면 10번 참다가 한 번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말이죠. 우리가 마치 당대표 만들어 놓은 것처럼 건방 떨게 되고 그래서 매번 감나라 배나라 뭐 소금 좀 덜 쳐라 더 쳐라 이런 식으로 진짜 감독관처럼 이렇게 군림하는 수가 있어요. 저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파 시민들과 함께 이번에 어쨌든 마음을 모은 건 사실이나 당대표는 장동혁이 된 겁니다. 최고위원은 신동욱이 되고 김민수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정치가 있어요. 그들의 정치가 가급적이면 우리 자유파가 생각하는 그 방향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 방향성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열렬히 지지하고 응원하겠지만 또 영 아니다 싶을 때는 때로는 비판도 하겠지만 그것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감독하겠다. 그건 아니잖아. 그 사람은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이 당대표나 최고위원들을 우리의 무슨 심부름꾼, 무슨 꼭두가시처럼 이렇게 대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요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그 김도읍 의원이나 다른 누구를 믿어라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를 좀 믿고 지켜보자라는 정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최고위 발언에서 장동혁 대표가 나는 중도 확장하겠다고 왼쪽으로 움직이지 않겠다. 그리고 전당대회 때 했던 약속들을 다 지키겠다라고 이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좀 다독이면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 그 뚝심이 없으면 여기까지 결선까지 뚫고 못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나중 가서 잘못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지금의 이런 메시지나 기조를 보면 정치인 장동혁을 조금 믿어주고 시간을 약간 주는 게 이 장동혁 호가 가뜩이나 온갖 언론들이 장동혁을 길들이려고 하고 친한계에서는 막 김장대첩이다 하면서 장동혁, 김민수 이간질 작전에 벌써 들어가고 있는 이 와중에 이 장동혁 후가 자초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믿고 지켜볼 시기가 적어도 한두 달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도 좀 이거 사족인데 네네. 내가 장해찬 최고위원하고 꽤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우리 둘이서 차 한잔 따로 마셔본 적 있어요? 따로 그렇게 방송하는 거 외에는 혹시 밥은 안 먹어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네네네. 제가 이 장해찬 최고위원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장해찬 최고위원의 생각, 장해찬 최고위원의 댐댐이, 또 장해찬 최고위원이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결단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장해찬 최고위원을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오랜 인연으로 알아왔는데 장해찬 최고위원의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내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하고
내가 장해찬이하고 맨날 밥 먹고 술 먹고 해가지고서 내가 잘못했는데 감싸준다. 이건 다르잖아요. 이건 다르잖아요. 제가 정치판의 대다수의 대선 주자들이나 당 대표 다 압니다. 그것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오랫동안의 그 취재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수없이 많이 봤지만 그 사람들하고 따로 밥 먹고 술 마시고 차 마신 적 없어요. 거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네. 그럴 시간도 없어요. 또 그러고 싶지를 않아. 그러니까 안다고 감싸준다 이런 말씀은 저한테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모욕적인 얘기예요. 제가 김도읍이를 안다고 해서 김도읍이랑 차 한잔 마신 적 없고 따로 밥 한 끼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김도읍을 아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어떤 정치평론가보다도 제가 김도읍을 잘 알아요. 그 사람이 정치 입문 과정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가지고 제가 평론하는 거거든요. 이게 김도읍을 안다고 제가 감싸주는 겁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장해찬 최고위원이나 삿되지 않게 올바른 정도 언론 정론 평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이 다르면 비판하고 토론할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뭐 좀 안다고 감싸주냐. 예, 이거는 우리 스스로를 모두 천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좌파 것들한테나 쓸 용어를 우리 이 자유파 진영에서 이렇게 함께 마음을 열고 토론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좀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김도읍 의원에 대해서 문제제기 유튜브에서 제일 처음 한 사람이 지난주에 저고요. 여러분이 막 문자 보내고 항의한 걸 통해서 우리가 그냥 이제는 호구 같은 당원이 아니다라는 걸 김도읍 의원 포함 당 지도부가 다 알게 됐고, 그런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장동혁호 힘을 좀 실어주고 지켜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의견을 개진하시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멸콩TV에서 저나 제가 어렵게 모신 분들에게 약간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분들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건 닫힌 방송이고 시청자가 2,000명이 돼도 상관없어요. 200명이 돼도 상관없어요. 안 변합니다. 그런 식의 선을 넘는 댓글들은 우리 PD님께서 알아서 다 좀 걸러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한번 드리고요. 어려운 시기에 고성국 박사님처럼 사심 없이 이 대한민국 지키려고 노력한 분, 저는 이 보수 유튜브 바닥에 저도 이제 방송 바닥에 오래 있었지만 제가 고 박사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이유 다른 게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장 사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의견이 달라서 나는 이런 의견이야 라고는 할 수 있지만 함부로 또 제가 존경해서 어렵게 모시는 고 박사님의 마음에 대해서 뭐 친해서 그렇다 어떻다 이런 식의 댓글은 제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린 닫힌 방송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네. 오늘 고성국 박사님 모신 방송 여기서 정리하고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봬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